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피해 차량을 재차 들이받으며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수십 년째 쇳가루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이 쇳가루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 물론 암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1m 밀착 르포에서 다녀왔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1분 1초 잔인한 순간이 됐습니다.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남자.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3주 전의 그 사고는 한 가장의 목숨을 허망하게 앗아갔는데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주중에는 장흥에서 택배 짐들을 싣고 그리고 대전으로 가시고 그때 당시도 저녁 7시 반쯤에 장흥에서 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달 18일 저녁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아버지의 차량과 추돌한 건데요. 급하게 갓길에 멈춰서는 피해 차량. 뒤따르던 승용차도 바로 앞에 정차합니다.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목격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불과 9분 정도가 지난 후 또 한 번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죠. 저게 사고 차량이에요? 피해자 차량. 19톤의 대형 화물차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하길래 갔는데 우리 간호사님이 도로에 누워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자리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2차 추돌 사고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른 피해자. 황당한 건 두 사고의 가해 차량 모두 추돌 후에 그대로 도주했다는 건데요. 약 9분간 한 자리에서만 2번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죠. 한 사람이 뺑소니를 2번 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한 사람이 2번이나? 말이 그러니까 돼요? 보통 1차로 그 뭐 대물 뺑소니를 내면은 그대로 그냥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서 사람을 쳤다? 정말 황당했죠. 황당하고 그리고 이제 2번이나 뺑소니를 낸 분노가 정말 컸죠. 알고 보니 1차 사고가 일어난 뒤 도주했던 가해 차량이 근처 삼거리에서 유턴해 역주행으로 사고 지점에 돌아와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덮쳤던 겁니다. 2번의 사고를 모두 목격했던 사람을 어렵게 만났는데요.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이러면서 이러면 손을 막 빌면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막 제수처럼 막 손 빌면서 엑셀을 모르고 브레이크를 엑셀로 밟아가지고 저 할아버지를 쳤나 보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9분 사이에 벌어진 2건의 뺑소니 사고. 그녀는 왜 그런 결심을 한 걸까? 여자분이 그 가해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자신이 운전했다. 이제 여자분한테 사고 개요를 여쭤봐도 사고 내용을 전혀 말씀을 못 하시고 또 음주 측정을 해도 음주가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이야기가 어딘가 수상했다는 거죠. 좀 이상히 여겨서 그 사고 전후 CCTV 영상을 확보받았는데 그 차에 당시 사고 전에는 남자분이 탑승을 해 계셨고 이상하다 싶어서 도주한 남자분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체포하면서 음주 측정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취소 수칙이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뒤 검거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허위 자수를 했던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터널에서 교통사고 있었잖아요. 묶고 장가고 또 입자 묶고 와갖고 내 사람 주고 그 택배차 여기 사고 있었다고 해서 왔거든요. 수소문 끝에 남편 대신 허위 자수를 했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은 구속 상태지만 아내는 무혐의라고 합니다.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정면 충돌할 뻔하고 왜 돌아서 왔는지는 알고 계세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 오는 길이 안 되잖아요. 만취 상태에서 집을 향해 되돌아오다가 사고를 낸 거죠. 왜 선생님이 운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왔는데 그러는 상황이 됐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했다고 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했던 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남편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라는데요.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이 범인 은닉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형법상 친족 사이에 범인 은닉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피의자인 남편이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허위 자수를 요구한 거라면 어떨까요? 아내분께서는 친족의 특례를 받으시지만 피해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범인 은닉 교사죄에 해당하고 마치 본인이 그냥 범인 은닉죄를 저지른 것과 같이 똑같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에게는 그 무엇으로 위로가 그날 7시 될까요? 반에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근데 이제 사고가 나고 보니까 동생이 되게 마음 아파했어요. 후회스러워. 음주운전의 대가는 누군가의 비극이라는 걸 한순간의 유혹에서 비롯된 선택이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기사 한 줄 읽을 여유도 없는 당신. 17년간 한올만 파온 이슈계 일타강사 저 김나은이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계식 주차장 한 번쯤 이용해 보셨죠? 협소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세상에 전국에 4만 개가 다 되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이 기계식 주차장에서 얼마 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선 A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차장 앞에 차를 정차시켰는데요. 갑자기 차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황한 A씨, 차를 세우기 위해서 재빠르게 다시 탑승했지만 고속으로 질주한 차가 그대로 주차장 입구를 뚫고 7m 아래로 추락하면서 A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주차장 기기 결함에 주목했는데요. 사실 이 추락 방지 장치나 주차 관리 혹은 견고한 주차장 철문 이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만 보장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주차장 입구 철판의 두께는 종이장보다 얇았고요. 이 추락 방지턱은커녕 지상에 대기하고 있어야 할 자동차 운반기가 지하에 떨어져 있어서 차가 무방비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사실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해 왔어요. 멀쩡히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가 90도로 엎어진 충격적인 상황. 지상 바닥과 차를 받쳐주는 운반기 사이에 틈이 벌어져 발생했고요. 마찬가지로 주차 중이던 차가 철문을 뚫고 2m 아래로 추락한 이 사건은 지상에서 대기해야 할 운반기가 기계에서 탈착된 게 원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차를 싣고 지하로 내려가야 할 운반기가 엉뚱하게 위로 솟구쳐 차주가 기계에 갇힌 채 주차장 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간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지난 17년부터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해 왔거든요. 전부 다 제대로 된 안전 검사와 수리를 미뤄서 발생한 기기 결함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심지어 앞에서 언급한 이 중대 사고 현장들 올해 실시한 안전 검사 결과 또다시 안전관리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리가 허술할 수 있었냐고요? 우선 주차장 안전검사 외에는 그 어떤 감시망도 존재하지 않고요. 설사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이후에 수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국 총 3만 7천여 개의 기계식 주차장들 중에서 올해 안전검사를 진행한 기기는 불과 500여 개뿐이라고 해요. 이렇게 안전성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국토부에서 대안을 하나 마련했어요. 기계식 주차장에 추락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요. 하지만 올해 3월 이후 개설되는 주차장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사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부적합이 나왔으면 운전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운전 중지도 안 시켜요. 문제 개선된 거 확인도 안 해요. 손상 여부를 판단하고 수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이 있으면은 시설주가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당국의 규제 조치가 따라야죠.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엔 너무나도 큰 희생이 뒤따르는 기계식 주차장.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중대사에 더 이상 안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규제 방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요즘에는 항공권이 얼마나 하려나? 오, 뭐야? 3만 원? 야, 이런 거 당장 결제해야지. 오케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3만 원이라며. 마감 임박, 품절이기 이런 문구들 인터넷 쇼핑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접해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간 쫄리는 멘트들이 사실 소비를 유도하는 상술에 불과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A씨 항공권 예약 플랫폼에서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동일한 항공편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할 때마다 항공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대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결제를 미루려던 A씨는요, 갑자기 등장한 특정 문구에 홀린 듯 결제를 하고 말았어요. 서두르세요. 자녀 좌석은 단 하나뿐이니까요. 하지만 A씨가 예약을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좌석이 한 개뿐이라는 알림은 지속됐어요. 사실 이건 해당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검색 기록을 저장해서 빠른 소비 유도를 위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인데요. 이렇듯 온라인 속에 자연스럽게 숨어 있다가 결제가 진행되는 그 순간 은밀하게 등장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광고들, 전문 용어로 다크패턴이라고 해요. 이미 온라인상에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전파돼 있어서 이용자들은 어떤 사례가 다크 패턴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일타강사저 김나은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위해서 다크 패턴의 대표 사례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자, 먼저 SNS나 휴대전화 앱을 처음 사용할 때 개인 연락처나 이메일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가로 앱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다크 패턴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고유 아이디가 생성돼서 검색 기록이 저장되거든요. 그 데이터로 이용자가 자주 찾는 물품을 배너 광고로 도배해서 소비를 유도하고요. 각 광고회사의 실적 기록까지 분석한다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특가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 광고. 하지만 막상 구매를 시도할 때 가격이 10배 이상 뛰어있는 일이 부지기수죠. 이 역시 다크 패턴에 해당돼요. 이외에도 판매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낮춘 뒤 배송비를 비싸게 매긴다거나 심지어는 스마트폰 게임 중 친구에게 하트 같은 알림을 보내는 것조차 개인정보 공유에 해당돼서 다크 패턴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문제는 전 세계 회원이 있는 대형 기업이나 글로벌 IT 회사에서 이 다크 패턴을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세계 인구의 무려 절반 이상이 다크 패턴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해요. 이런 피해 사례들 사실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크 패턴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어요. 물론 이렇게 규제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이겠죠.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신뢰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가. 결국은 소비자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좀 더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 하는 게 최선이죠. 모르고는 당해도 알면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연말엔 우리 모두 음흉한 다크 패턴의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즐겨보도록 해요. 네, 맞아요.
마감 임박, 그다음에 잔여 수량 1개, 오늘만 이 가격 이런 문구가 뜨면 막 초조해져서 빨리 결제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다 다크 패턴이었군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도 그게 다크 패턴이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이 다크 패턴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하실 때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십 년째 쇳가루 때문에 아주 고민을 앓고 있다는 마을이 있는데요. 1m 밀착 랩보에서 취재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언젠가부터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물 좋고 풍요롭던 마을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내가 새카무다니까 엄청나게 달라져. 바다 이거 뭐 새카만 거요. 각종 질병마저 잇따르며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는데 동네 사람들 많이 죽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병이 아팠다면 나옵니다 함께. 폐암으로 많이. 근데 폐암이 제일로 많이 심해. 당연했던 모든 게 사라져버린 마을. 그 이유는 대체 뭘까? 거래가 내려와갖고 쇳가루가 모든 걸 바꿔놨다는 거죠. 아이 자고 나서 이 빗자루가 마당할 수 있는 마당이 거매요. 한가리가 와서 우리 물가서 그냥 거매요. 시커먼 암 환자도 많이 생기고 말도 못해. 수십 년 전 인근의 제철소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마을에 쇳가루가 날아들어 자신들이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주민들. 실제로 여수 묘도에 위치한 이 마을은 제철소 및 산업단지와 매우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마을에서는 폐암을 비롯해 암으로 사망한 이들뿐만 아니라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람 역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5년째 이곳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한 남자.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5년째 됐어. 그 역시 자신에게 찾아온 병이 그저 우연은 아니라고 여긴다고요. 공단에서 내뿜는 것이 다이옥신이니 뭐니 암을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일같이 마시고 있으니까 공기로 호흡을 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또 먹습니다. 보고 이 채소 같은 데가 막 좀 붙어가 있는 걸 먹어. 그것이 이제 뭐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암이 발생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최근에 진행된 여수 묘도동의 대기질 조사 결과 미세먼지를 비롯해 철과 니켈 등의 중금속 성분이 인근에 비해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초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폐암의 발생률은 한 60% 정도씩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쇳가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이 이곳뿐만은 아닌데요. 저기서 날아온다니까. 지금 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딱 보시면 알아. 바로 시커매. 여기 지금 물에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옥상 구석에 수북이 쌓인 이것. 마치 시커먼 잿더미처럼 보이는데요. 손으로 훑으니까 검게 묻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떨까? 곧바로 따라 올라오는 걸 보아 단번에 쇳가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이런 쇳가루가 날아온 건지 아무리 쓸고 닦아도 반나절이 되면 다시 쌓이는 통에 손 쓸 방법조차 없습니다. 자, 나가 닦아볼게. 이제 보도 못해. 깨끗해 보이는 평상이지만 역시 새카맣게 묻어나는 쇳가루. 쬐까미를 닦아도. 일단 이래가 우리가 먹고 살겠는가? 예? 아이고. 이래 못 다 살아. 마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저기서 나는 연탄가리, 쇳가리 조창 문을 못 열어놓고 사요 우리는. 평생을 30년 동안.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영어같이 공기 좋은 데가 없어요. 섬에 이거 떨어져 갖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최소한 게도 못 먹을 정도고 그 정도가 돼갖고. 집주는 지가 30년이 됐다 하자. 그래도 문을 한 번도 못 열어놔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쇳가루가 마을을 뒤덮은 이후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게 돼버린 주민들. 이 같은 피해는 근방에 있는 제철소와 산업단지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하동군의 금성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새카만 먼지가 쌓인 창틀에 자석을 갖다 대니까 가득 붙어나오는 쇳가루. 이 쇳가루에 영향을 받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굴은 많이 나요? 바닷가에서? 많이 안 나요. 굶어 죽겠다. 근데 물도 없어졌고 이제 이것도 여기 안 나거든요. 여기 다른 데서 다 가져왔을 거거든요. 이걸. 언젠가부터 주민들의 주 생계원이었던 굴마저 자취를 감추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가고 있는 주민들. 하지만 수십 년째 이어지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자 금성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현재 최근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 갖고 발병돼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67명, 현재 투병 중인 사람이 57명, 특히 폐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57명 정도 됩니다. 혹시나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가면 암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항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과 1.7km 정도 거리에 있는 전남 광양시. 이곳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주민들이 수십 년째 쇳가루와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폐암을 앓았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할머니. 버팀목이 돼주던 남편의 빈자리는 아직도 실감이 우리 나지 않는데요. 할아버지만큼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건강하신 분인데 폐암으로 올 8월 20일 날 돌아가셨어요. 평생 어부로 살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던 남편. 바다를 사랑했고 마을을 사랑했던 그였기에 떠나보낸 마음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냥 뭐 같이 아파도 해가고 바다에 가면 속이 터진다고 좋다고 항상 그런 말을 하고 그냥 없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 죽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아직까지 한참 잘 때요 이제. 언제까지나 함께할 줄만 알았던 남편을 마음에서 보내주기에는 아직 할머니의 슬픔은 깊기만 한데요. 현재 폐암을 앓고 있다는 할아버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온 이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내 명대로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으면 되겠니? 이 쓸데없는 이 병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제일 못쓸 병 아닙니까? 쇳가루가 가득한 공기 때문에 숨조차 편하게 쉴 수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몇십 년을 살아왔던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는 주민들.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지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것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아픔에 슬퍼하는 이들이 더는 생겨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거기 삼정사무소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 좀.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 찾는 곳.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해결사 탐정. 그런데 얘들아, 준비해라. 범죄자도 탐정이 될 수 있다? 지금 확인해 봅니다. 겨울비가 도시를 적신 12월의 어느 날 쌀쌀한 아침을 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어딘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의뢰받은 사건, 그 타겟이 있는 집인데 잠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복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사설 탐정이요? 네네. 만화 속에서나 보던 그 탐정이요? 산업 스파이라고 자료를 상대 경쟁업체에다가 돈을 받고 넘기는 걸 갖다가 이제 의뢰를 받은 거고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잠복하는 날도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주, 6주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탐정에게 잠복은 기본 중에 기본.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 지금 타겟이. 나왔어요? 네, 타겟이 나와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탐정의 주된 업무. 잠복과 미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후 확실한 증거까지 포착해야만 비로소 탐정의 임무가 끝난답니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 나머지 일들을 통틀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형사용어로 하면 뭐 탐문부터 해서 사람 찾으러 다니는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서 하는 게 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진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불가능했던 탐정. 하지만 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국내에도 사립탐정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대체 어떻게 하면 탐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되는 수많은 탐정학원. 그들이 말하는 탐정되는 법, 그 실체가 궁금해집니다. 탐정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는 한 학원. 지금까지 배출한 탐정만 수백 명에 달한다는데요. 제작진도 탐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탐정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8주 동안 이런 교육을 받아요. 뭐 탐정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받는 거야. 매주 여기는 150만 원이 들어가요. 150만 원. 탐정학 개론, 공개심리, 법학개론, 관련법, 실무. 근데 이거를 지금 잘 이해해서 공부하려고 해놨고 지금은 선합격이야. 합격을 해. 합격하고 교육을 해. 교육은 뭐냐? 공명상으로 천천히 부가지를 줬어요. 직업에 대한 이해보단 학원의 자격증 시험을 강조하는 업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시험이. 시험이 그리 쉽지는 또 않지. 근데 문제를 뽑아주니까 쉽지. 예상 문제라는 것을 2주 전에 만들어서 보내줘요.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지 않게 꽈버리면 몰라요. 그건 다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간단한 교육을 통해 100%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데요. 다른 학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자격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인터넷방이 지금 5개의 과목인데 인강은 11만 원으로 돼 있고요. 교재가 6만 원, 그리고 응시가 20만 원. 그럼 그 37만 원 과정을 밟으면 탐정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탐정. 그런데 그 탐정이 돈만 내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탐정이 이제 그 일종의 자유업입니다. 식당이나 뭐 편의점을 지금 개설해서 할 수 있듯이 누구든지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이 돼 있죠. 그런데 탐정업에 관한 그 진입에 대한 장애가 지금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또는 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현행법상 탐정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탐정 업무 자체가 이 사생활 비밀하고 굉장히 다 타인의 침해하고 관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정의 어떤 윤리,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이 탐정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에 일단 온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나 탐정이 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탐정을 빙자한 이들의 범죄까지도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한 탐정 학원에선 전과 같은 게 있어도 가능한가요? 아니 뭐 그런 것이 문제면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할 수도 있고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어떤 사건을 의뢰를 받는다면은 그야말로 그쪽 부분에서 전문 탐정사가 될 수가 있지. 무슨 논리죠? 그렇잖아요. 이처럼 탐정이란 탈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는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설 탐정 폭행?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폭행도 가능해요? 솔직히 다 말씀드릴까요? 제가 네네. 뭐 솔직히 상황 주식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린치해드리는 것까지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좀 그땐 말로 이제 통나무라고 하는데. 통나무가 뭐예요? 그냥 몸은 진짜 말 그대로 전신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나무처럼 이렇게. 저에게 700인데 주 AS까지 해가지고 제 AS가 끝날 때까지 뭐 동선 파괴 이 정도는 조금 해드리죠. 위치 쪽으로. 혹시 저희한테 뭐 악영향이 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절대 왜냐면 그럼 저한테도 피해가 오거든요. 제가 맹목적으로 가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공동이나 이제 생활 패턴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는 정말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탐정이 맞는 걸까요? 게다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감옥을 보내드리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옛날에 했었어요. 감옥이요? 네. 감옥 같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조금 넘쳐가거든요. 또 여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 무슨 소리예요? 그냥 뭐 성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기간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작업하게 되면 뭐 추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3개월 걸리지 않거나. 이름 거주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벌어지는 탐정의 불법 행위. 이런 행태는 이제 의뢰인을 향한 사기와 협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탐정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는 한 사람. 남편이 지금 한 5년, 6년째 외도 중이에요.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외도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설 탐정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한 5년, 6년째 외도 중이에요. 외도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설 탐정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돈은 얼마고 며칠이 얼마고 그때가 이틀에 50만 원이었었어요. 외도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 탐정에게 의뢰한 피해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없다. 그런 여자가 없다. 그러면서 돈을 더 입금해라.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렇게 하고 4일인가 지났는데 그래서 또 보내래요. 그래서 또 보냈지. 얼마 보내셨어요? 그때도 50만 원 보냈어요. 현장을 포착하기 어렵다며 업체는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답니다. 1번째인가 통화할 때는 한 300 얘기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겠다. 그러는데 왠지 찜찜한 거예요. 말투가 조금 본색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뭐 어떻게요? 자기네한테 의뢰를 안 하면 뭐 어떻게 될 거라는 식으로 막 빡도 있고 겁도 주고 막 남편한테만 말한다는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그 뒤로 또 연락 와서 뭐 이렇게 해코지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할까. 자격 없는 이들로 무법지대가 돼버린 탐정업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탐정업의 그 활동 자체가 업무 자체가 불법에 연루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정도는 만들어져서 업무하는 과정도 또 관리 감독이 가능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또 한편에서는 이용자도 보호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저는 지금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탐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이들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무나 되어선 안 되겠죠. 네, 민간 조사원도 탐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게 작년 8월인데요. 이게 불법 흥신소라든지 뭐 심부름 센터에 탐정이라는 이름만 그냥 붙인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